안녕하세요. 낙찰 직진 합격 직진 기술사 김정호입니다. 제가 이 공공조달 관리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자료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자격증의 수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제 책이 어떤 책이 좋은지는 뭐 여러 군데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긴 했지만 어, 제가 직접 책을 이렇게 보고 실제 시험에 맞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책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 성한당에서 쓰여진 책, 이 책이 분량도 적고 실제 시험에 맞게 나온 게 아닐까. 제가 이 시험의 수준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서 조달청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실제 이 자격증이 가지는 위상, 그리고 어, 이 시험 자체가 거의 모든 업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예측해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자격증 등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기사 수준의, 그리고 많이 이게 그 기사보다 등급이 낮은 이제 기능사 요런 등급 정도, 또는 기술사 뭐 이 정도까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등급을 예측해 봤는데요. 기사하고 기능사 사이에 있는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산업기사가 아마 이 자격증의 위상에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전문 대학 이제 2년 과정 대학에 이제 개설이 돼 있고, 이 공공조달 학과가, 그리고 실제 업무 내용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자격증의 수준을 산업기사 정도로 예측해 보고요. 그래서 이 책이 산업기사 정도로 쓰여졌나 이제 내용으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산업기사 수준에 맞춰서 잘 서술이 됐고요. 일부 이제 기사 수준의 문제들, 또 단순 암기식인 이제 기능사 시험의 문제들도 포함을 해서 아마 첫 시험에, 물론 이제 출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잘 고민을 해서 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격증의 위상이라는 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만 그 조달 업체들, 민간 조달 업체들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거든요. 실제로 적격 심사 이점에서 가점은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어, 이것 자체로 합격을 우리가 적격이라는 점수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약간 점수가 부족한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동아줄 같은 낙찰을 위한 그 중간 틀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입찰에서 다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업체는 완전한 대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모든 업체들에서 필요로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이 수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은 공공조달 입찰의 과거에 많이 입찰을 보셨던 분, 이제 공사, 용역, 물품 어느 한쪽이든 입찰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자기가 보는 입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걸 이제 조달 업무를 시행하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분들, 또 어, 그 조달청에서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 이제 그 발주처의 입장에서 이제 얘를 감독하기도 하고 실제 발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부 업무만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용어에 익숙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조달관리사가 뭔지, 입찰이 뭔지, 뭐 낙찰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당초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분들, 또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입찰 업체에 근무하지만 내가 이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낯선 게 많은데, 당연하죠. 우리가 민간 업체에서 그 물품, 공사, 용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을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다루더라도 완벽하게 다루는 분은 없다. 다만
조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업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주 업무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대금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시험에는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수준 자체가 높지 않고 그리고 모든 조달업체가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그분들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찰을 낙찰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 물품을 공급하려고 하시는 분들, 공사를 내가 계약해서 어, 최종 대금 지급까지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 공공조달관리사가 꼭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강추하는 2026년 최고의 아이템, 기술 자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자체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 그 산업기사 수준의 자격증임을 저는 이제 확신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요. 이 책 같은 경우도 이 책, 성한당에서 나온 공공조달관리사 이 책, 저자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입찰을 종사하시면서 익숙하니까 이 책을 썼겠죠. 그래서 저도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동영상을 이제 여러 번 찍으려고 이제 찍고 제가 만든 동영상도 있고 이런데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서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이 과정을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좋은 교재를 제가 집필하지 않은 선에서는 좋은 교재를 소개한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 수업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처음에 이 책을 보려면 이게 어떤 건지 내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제 지금 이 수업의 목표는 나는 입찰 업무를 하고 있지만 법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로 하고요. 또는 이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이 내년에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는 내가 새롭게 이제 업무를 배워야 되는데 입찰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 물론 이제 가장 많은 종사자들은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입찰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규모 업체들은 사장님들이 직접 챙기시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이렇기 때문에 관심사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대표자가 직접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가 아, 챙겨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굉장한 스트레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새로 이 자격증이 생기게 되면 조달청에서 분명히 적격 심사 점수에 2점이라는 가점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 자격증 못 따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쓰여져 있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또는 한 분야 한 분야 이 단어들이 비슷비슷해 보이고 거의 같아 보이죠. 근데 요 수업이 끝나면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이 책에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전체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책을 한번 다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이 강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면 공공조달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공공조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뜻을 우리는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시험에서 역사적 발전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출제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또 조달청에 근무하시던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만 충족시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역사적 발전 과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일부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 공공조달이라는 게 우리 국가에서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게 국가 단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부에 속해 있는 단체, 뭐 사법부에 속해 있는 단체, 또 입법부에 속해 있는 단체, 거기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행정부에서 필요로 해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필요하죠. 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통틀어서 이것을 공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정의는 있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정의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중앙과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를 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공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공공조달, 이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공공 서비스가, 또는 우리가 공공 시설들이 이 공공 조달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또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게 이 공공 조달의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라고 얘기했지만 이 우리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공공 조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공공 조달에는 발주자와 민간 공급자가 이 주로 이제 참여자가 될 건데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해관계자들, 내가 입찰에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구분하는 기준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거랑 시험에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 글자들, 왜냐하면 이 출제자들이 대부분 이 공공조달에 종사해온 공무원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 민간 참여자들을 이 출제자로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지식들이 천차만별이고 아직 그 전공자도 별로 없고 전문대학에서 개설이 되다 보니까 이 공공조달을 전공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전공자를 따진다면 거시경제학을 뭐 전공한 사람,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실 업무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어, 어려운 부분이죠. 실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과 학문이 다른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관계자까지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고, 자, 우리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공공조달과 민간조달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민간조달은 실제로 필요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내가 나한테 그 용역과 공사와 물품을 납품해 줄 사람들을 고르는 것이 민간조달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또는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혜택을 주고 이러면 세제상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세금 이런 것들에 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강한 제재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공공조달은 우리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요. 이걸 이제 다 이 공공조달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사이트의 이름을 이제 나라장터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이트는 나라장터지만 이것 자체가 전자조달 시스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이게 투찰자로서 그리고 발주자는 여기에 이제 어, 입찰을 만들어서 이 투찰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가 다 짜여진 시스템, 하나로 만들어진 시스템, 그게 이제 조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역사 과정에서 저는 이제 종이로 투자를 할 때부터 현장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거, 뭐 군부대에서 하는 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 저 군부대는 어때요? 이제 우리 그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입니다.
그런 그 발주처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종이로 투철할 때까지 이제 그때는 이제 복수예비 가격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현장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입찰에 쭉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용역 업체로서 입찰을 이제 투차를 하고 낙찰 받으면 최고죠. 그렇게 해야 이제 계약을 하고 내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하고 내가 투차를 하고 낙찰을 받고 대금을 지불받고 이제 물론 이제 공사 용역 그리고 또는 물품을 납품하고 이제 이런 전 과정들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는 지금 이제 첫 강의라 제가 앞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수업이 왜 되는지 이 시험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필수 개념, 기초 개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것들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이 온라인 수업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디오로 이렇게 촬영할 경우에 가장 단점이 뭐냐면 그냥 틀어놓고 귀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성한당에서 이제 출간된 공공조달관리사 저자분은 김창호 님이신데 저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자, 이 책으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개념을 잡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 번 수업을 들어도 난 잘 기억이 안 돼. 당연하죠. 왜냐하면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운전하면서 눈앞에 아니면 귀를 좀 꼭 세우고 들으세요. 제 목소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차분히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달이 뭐냐? 이제 기본 개념. 우리 개념 없는 인간이 되면 안 되죠. 개념 없는 수험생이 돼서도 안 돼요. 자, 우리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봅시다. 자, 그래서 공공조달이란 뭐냐면, 자, 이 세 개, 이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부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되겠죠. 이 세 개의 기관이, 자, 이거 세 개 밑줄 쫙 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무슨 목적 달성을 위해서냐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민간으로부터 물품, 용역, 공사. 자, 물품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펜 같은 또는 뭐 다른 태블릿 같은 심지어는 이런 전화기 같은 이런 것들이 물품이죠. 용역은 뭐냐면 청소하는데 물론 도구도 필요하고 이렇지만 일정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용역 그리고 이제 공사 특정한 시설물들 뭐 제방 건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과정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죠. 주로 이제 뭐 건축공사, 토목공사 그 외에 어, 그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수반된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조경, 산업설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공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공공이 그러면 군부대가 교육청이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 과정, 획득하는 과정. 무료로 얻을 수 없겠죠.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라고 하고요. 이런 구매 활동 전체를 공공조달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하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런 그 공공기관, 군부대, 교육청 이런 것들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물품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네, 또는 구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매 과정은요, 단순히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최저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가, 최저가를 지향합니다. 최저가와 최저가가 발음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싸게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실 공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 이 최저가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품질, 효과, 지속 가능성, 내구성, 얼마나 오래 쓸 거냐. 아,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게 품질, 효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품이라면 품질이 될 거고요. 공사와 용역, 그리고 공사도 품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역은 다 깨끗해져야 되겠죠. 청소하기 전과 청소한 후에. 그리고 음식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뭐 VFM 이렇게 쓰니까 뭐 있어 보이지만 최 가치를 추구한다. 밸류. 가격, 프라이스가 아니고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어, VFM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게 별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value for money 이렇게 한 뜻이니까 돈을 지불하지만 거기에 돈의 비용에 대비한 머니에 대비한 가치, 최적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공조달이란 우리가 단순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고 계약하는 행위, 이제 공공기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물론 최저가를 지향하면서 국가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수단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 이거를 구분하는 게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조달은 단순한 물자 구매 행위다, 계약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X 답이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시험이라는 거. 이제 이 정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기능사 시험 수준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 시험의 수준으로 보건대 일부 이런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잘 꼬아가지고 전문 대학 수준으로 얘를 시험을 낼 수 있고 기사 자격증 수준으로 시험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기관과 조달 기업이 있는데 이 조달 기업은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달 기업은 민간인데 일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일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어, 여기에 이제 민간 기업이 주로 조달 기업이 되고 민간 기업 그리고 수요 기관은 공사, 용역, 물품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관. 그렇지만 이거를 조달청이 이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조달청에 잘 만들어진 이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제공을 하는 거죠. 각각 다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한전 같은 경우는 별개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물론 저기 정보 정도는 우리가 그 나라 장터에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할 뿐 그 시스템 자체는 별개로 운영하죠. 한전 같은 경우도 이걸 다 필요로 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공기업이긴 하지만 사기업이기도 해요. 두 개의 기관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수요기관이라고 하고요. 수요기관은 우리가 발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로 한 곳과 또는 이것을 대행하는 곳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어, 명백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물품이라고 보면 재화. 우리가 이제 이런 펜 같은 거, 뭐 마이크 같은 거, 이런 계산기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가 눈에 보여서 만질 수 있는 것.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구축물은 이제 토목공사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 이제 물품들을 재화 또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제품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재화라는 말로도 쓰고요. 이것 전체가 물품이 됩니다. 용역은 인력 또는 기계 장비 등을 통해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 또 인력이 우리가 컨설팅하고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고 물론 그 결과물은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로 나가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라고 하고요. 여기 서비스에서 효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청소처럼 청소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면 안 되겠죠. 이제 공사는 건축, 그러니까 토목 건축 같은 그런 그 공작물 또는 건축물 이런 것도 있지만 산업 설비 같은 시설 공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달 대상의 3대 유형 물품, 용역, 공사 반복하시다 보면 외우게 될 건데요.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시험에서는 우리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에서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골라야 되겠죠. 네, 다행히 시험이 어, 그 사지선다형의 문제라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조달 대상이 아닌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물품, 용역, 공사. 거기에 이 비슷한 요소들이 있다면 만약에 재화나 제품을 넣게 되면 정말 그 시험은 출제자를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출제자의 그 수준을. 왜냐하면 이게 딱 물품이라는 단어로 굳어졌지만 이것 자체가 재화나 제품 자체가 물품이 아닌 것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야 될 때는 결국 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확하게 물품, 용역, 공사 이렇게 하고 이쪽 것이 아닌 것, 이쪽 것이 맞는 것 이렇게 해서 다음 중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어,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공사를 제가 이렇게 처음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것처럼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해관계자는요. 이게 발주자도 아니고 또는 조달 업체 참여하는 어, 민간 업체도 아닌 경우 이 조달 결과에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주체를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감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음, 우리가 이제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공무원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또는 우리가 시민사회, 뭐 납세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분들이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시민사회와 납세자도 이해관계자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꼭 수요기관과 조달기관만이 아니다. 그래서 수요기관과 조달기관은 직접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사회 납세자 감사기관은 간접 이해관계자. 결국 우리가 제공받는 서비스 또는 내가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거고요. 그래서 간접 이해관계자의 시민사회 납세자 감사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독자는 대체로 이 수요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계약과 이 공사 이행에 대해서 이렇게 볼 거고 전체적으로 잘 이행이 됩니까? 하고 이 감독 공무원한테 이 조회를 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 공무원은 대체로 수요기관에 속해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 같은 경우는 이 공공조달 과정이 전체가 투명하게 법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 감독은 공사건, 용역건, 그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납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감독자들이고
그 업무를 우리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과 자체조달로 보면 공공조달은 중앙조달과 자체조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앙조달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자체조달은 각 기관이 직접 입찰과 계약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 자체가 중앙조달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이거 잘 봐주세요.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조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은 이 조달청에서 만든 단어예요. 왜냐하면 각 업무들을 우리가 다 분류를 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만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법하고 똑같거든요. 법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이제 편법이나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근데 편법까지는 괜찮죠.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위법한 것들을 편법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조달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구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체조달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그 필요로 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수요 기관이 직접 입찰과 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자체 조달이라고 한다. 여기 나라장처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입찰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를 한꺼번에 수행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중앙조달과 자체조달. 그래서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조달청이 일괄 구매를 하는 경우 그게 중앙조달이다. 나라장터는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가 누리집이 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입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입력한 결과값을 조회하고 컴퓨터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달청에서 별도의 서버도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프로그램 전체가 웹상에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단순한 홈페이지지만 조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기반 시설이다. 그래서 입찰 공고, 낙찰 계약, 그 대금 지급까지 지금 입찰 공고, 낙찰 계약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계약 과정은 다 완료가 끝나면 대금 지급 가야 되죠. 그래서 이 공공 조달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어요. 뭐 기초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또는 예정금액 또는 예정가격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나올 때 금액과 가격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다만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기초금액 이렇게 하면 원가를 구성하는 거는 사실 노무비, 재료비, 경비죠. 외울 필요 없어요. 노무비, 재료비, 경비죠.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원가가 되고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붙이고 또는 거기에 이제 관에서 지급해주는 물품들 이런 것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이 특히 이제 공사에 있어서 관에서 지급해주는 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얘를 기초 금액 또는 기초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입찰에 사용되냐면 아니에요. 입찰에 사용되는 건 뭐가 사용되냐면 예비 가격 기초 금액, 예비 가격 기초 금액이 쓰이게 되고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만들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15개 복수 예비 가격을 만들고 업체들은 각각 2개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지 입찰을 수행 안 해보신 분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지금 처음 접근하면서 나 전 과정을 이거 수업 다 듣고 요것만 딱 듣고 이해할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궁금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뭐 30만 개가 넘는 업체들이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니까 투자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별개로 제 채널에다가 이런 과정들 투찰가는 어떻게 산정하고 또 복수 예비 가격 그러니까 예비 가격 기초 금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과정상에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용어 설명에 집중해서 보시고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조금 참고 보세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르다.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다르다. 이거 구분해 주시고요. 복수 예비가격 15개. 그리고 예전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복수 예비 가격 15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기초 예비 가격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얘를 이제 100으로 놓고 보면 이제 100으로 놓고 보면 100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1000이라고 썼는데 100이라고 알고 보세요. 어, 그 중앙행정부는 위로 8개, 그 밑으로 7개, 그리고 15개를 만들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위로 7개, 밑으로 8개를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복수 예비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완전히 기초 금액이냐? 예비 가격 기초 금액이라고 해서 별도로 얘는 발표를 합니다. 애초에 입찰 공고할 때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예비가 15개 중에서 투찰 업체는 2개를 고르고요. 이 평균적으로 4개, 제일 많이 이렇게 투철한 거 4개를 산정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정된 복수 예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에서 4개가 선정되면 그것의 평균 그리고 적격 심사에서 우리가 통과 점수 뭐 85점, 90점 또는 95점 이걸 만들기 위한 이 최저점을 통과한 사람 그 금액 그게 실제 낙찰 기준 가격이 되죠. 그래서 낙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뭐다? 예정 가격, 예정 금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격과 금액은 그냥 같은 걸로 초기에는 공부해 놓으세요. 책 안에 보면 사실은 여러 비슷한 단어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책의 서술을 위해서 그냥 일부 헷갈리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무시하시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의가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기초 금액은 원가 계산으로 만들어진 거다. 원가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대부분이고 그거에다가 부가가치세, VAT 그리고 관급 자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다. 그게 기초 금액이다. 그걸 기준으로 다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15을 만들고 그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가지고 복수 예비가격을 만들고 15개 그 중에 4개를 평균한 것이 예정 가격이다. 그 평균한 것에 뭘 적용시켜야 되냐면 낙찰률이라는 걸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자, 감사, 감독, 검사가 비슷해 보이지만 검사는 납품물의 규격, 품질,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물품의 인도 과정이에요. 근데 감독은 계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이 검사, 납품물이 실제 생산되는 과정이 적합하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어, 직접 물품 계약 공급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 업체만 차려놓고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검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입찰은 입찰 참가 자격을 조달청 우리 나라 장터에 등록한 업체 우리가 이제 조달 업체가 되겠죠. 그 조달 업체 중에서 제가 이렇게 민간 업체라고 썼지만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등록업체. 왜냐면 우리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그냥 단순히 서류만 제출해서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의 계약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업체들은 경우에는 등록업체에 한해서 이 등록업체에 참가 자격을 그 입찰에 해당 입찰에 참가 자격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걸 일반 경쟁 입찰 자격 뭐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역 어느 자치단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 실적 과거에 그것과 유사한 동일한 그런 업무 공사 용역 물품을 납품했거나 그런 그 계약해서 이행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과거에 했던 거 그것으로 제한하는 입찰을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입찰은 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제한 경쟁 입찰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수의 계약은 특정 업체, 특정 자격을 가진 업체와 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다. 뭐 소액이든지 아니면 여성 기업이든지 아니면 뭐 재해복구 이런 것들은 급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긴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당 업자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걸 이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회계외교 이런 것들에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당 업자 제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입찰 공고에 다 명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입찰 공고에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참가 자격 공고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제 그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래서 보통 국당법 또는 지당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오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중간 정도, 첫 강의 중간 정도인데 시간이 앞부분에 되게 많아져서 일단 온라인 수업은요, 40분 넘어가면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강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공공조달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찰 직진 합격 직진 직진기술사 김정호였습니다.